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 알고리즘 중 하나인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양자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 컴퓨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러한 난제에 기반한 현재 암호 시스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알고리즘이 암호 학계에 끼친 영향은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진 암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입니다. 네, 그래서 NIST에 대한 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한 현재 암호 시스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두었는데요. 보시면은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안전성을 다시 확보했는데 공개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쇼어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학자 쇼어가 기존 컴퓨터에서 난제인 소인수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게 커다란 두 소수를 곱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곱해진 정수를 다시 소수로 분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기반한 소인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지수 차원의 복잡도를 컴퓨터에서 가졌다면은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당 시간 내에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 차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는 이게 서브 익스포넨셜에서 지수보다는 낮고 뭐 당 시간보다는 큰 이 사이에 있는 복잡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소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암호 시스템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RSA 또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기존에 어떻게 컴퓨터가 풀어내는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수 15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15를 설정하고 15보다 작은 난수 A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7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5와 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됩니다. 15와 7의 최대 공약수는 1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됩니다. 그 수가 바로 n의 인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1이었기 때문에 스텝 4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4에서 주기 찾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식을 실행하는데 이 식을 여기 오른쪽 위에 써놨습니다. 저희 a는 7이고 모듈러 n 15고 x가 여기 7의 지수승이기 때문에 x는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식을 계속 실행하게 되는데 7의 모듈러 15 하면 7이고 49 모듈러 15 하면 4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하면서 네, 이 fx 플러스 r은 fx를 만족하는 차수 r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주기찾기 문제 오더 파인딩인데 보시면은 같은 값이 이렇게 4번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스텝 4의 경우 주기 r은 4가 됩니다. 그래서 4를 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해진 r이 홀수이면 스텝 1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하는데 저희는 r이 4이기 때문에 스텝 6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해진 r이 a가 7이고 r은 4이기 때문에 7의 2분의 r, 7의 2 제곱승 49는 마이너스의 모듈러 n, n이 15였으니까 마이너스의 모듈러 n을 하면은 14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텝 1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서 마지막 스텝 7을 보면은 7의 제곱승 49 플러스 1 52죠. 그리고 여기는 48.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50과 15의 최대 공약수와 48과 15의 최대 공약수가 구하고자 하는 n의 인수로 소인수 분해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5고 48과 15는 3이기 때문에 15에 대한 소인수 분해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컴퓨터에서 이 지수 차원의 복잡도를 가지던 것을 어떻게 단시간 내에 해결했나 보시면은 여기 스텝 4에서 그 계산 복잡도를 크게 낮춥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 fx의 주기를 계산할 때 모든 점 fx를 대입하고 그 함수값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복이 필요한 주기 찾기 작업을 한 번의 계산으로 인해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계산 복잡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쇼 알고리즘입니다. 네, 쇼 알고리즘을 보기 전에 이 풀이의 변환에 대한 정의만 알고 우선 가보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은 시간에 대한 신호를 그 신호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로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보기 위해 사용되던 공식입니다. 2, 3풀이의 변환은 이제 이 식을 컴퓨터 같은 디지털 장치에서 쓰기 위해서 풀이의 변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입력, 디지털적인 입력에 대해 신호를 분석해서 그 크기와 위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식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호, 즉 함수가 있으면은 뒤에 한 함수가 또 있죠. 이거를 기존 저희 시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복합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신호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이렇게 각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모든 이런 함수 결과값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 해도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바라보면은 어떤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시키면은 여러 정보를 표현한다 해도 저희가 이 함수에 대한 크기를 각자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의 표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양자 풀이의 변화는 기존 풀이의 변환을 그냥 양자역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식은 이렇게 생겼고 쇼어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은 이 양자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핵심 원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쇼어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기존 문제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시켜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문제를 해결한 뒤 저희가 다시 원하는 솔루션으로 얻기 위해서 역양자 풀이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네, 쇼 알고리즘에서 그 스텝 4의 주기 찾기를 수행하는 오더 파인딩 회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입력 큐비트가 들어가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겟 레지스터에서 입력 큐비트에 대한 결과값이 여기 타겟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여기는 하다마다 게이트로 해서 저번에 그 김현준 학생이 발표한 양자 게이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큐비트에 대해서 중첩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레지스터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레지스터에는 입력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15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15에 대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려면 4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4개의 비트가 있으면은 1부터 15까지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n승 4개의 큐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타겟 레지스터입니다. 타겟 레지스터에는 출력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여기 입력 큐비트에 대한 함수 결과 값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첩 상태를 이용한 모든 입력에 대한 함수 결과 값을 구현합니다. 다음으로 유니터리 저장소입니다. 이곳이 함수 결과 값이 정확히 저장되는 곳인데 모든 입력 값의 중첩을 아까 준비할 수 있었고 그 함수 계산을 타겟 레지스터 한 번을 작용함으로써 모든 함수 값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양자 상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러운 양자 병렬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니터리란 그 행렬에서 역행렬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즉 양자에 어떤 변환을 가했을 때 그 역변환이 다시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부터 저희의 입력값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향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x제곱이 1이면은 x가 1인 거나 마이너스 1인 거나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쓴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큐비트를 준비하고 두 번째 큐비트에 대해서 하다마다 게이트를 통해 중첩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첩 상태의 큐비트를 유니터리 저장소에 저장함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양자 풀이의 변환이 적용된 함수 결과 값을 마지막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문제를 모든 결과값을 준비해 놓고 그 결과값에 대해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에 대한 주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봄으로써 주기를 효율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양자 풀이의 변환입니다. 양자 풀이의 변환이 기존 풀이의 변환을 양자에 적용한 것인데 저희는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입력 큐비트의 역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그 크기에 대응하는 수치를 정량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보면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보시면은 네, 저희는 입력 큐비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 큐비트에 대해 하다마다 게이트를 통해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아까 주기를 구할 때 필요한 그 fx에 대한 모든 x 값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x 값을 이 타겟 레지스터에 대한 유니터리 저장소에 한 번에 대입함으로써 모든 함수 결과 값을 한 번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무리 그 결과 값들이 한 번에 표현 가능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주기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결과값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 주기를 효율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른 식으로 보게 됨으로써 저희의 솔루션을 획득하고 역양자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치를 다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어떠한 양자 측정도 그 모든 계산된 값을 전부 추출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신호가 여러 개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저희는 이 모든 신호에 대한 값을 전부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지만 함수의 출력값의 광역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여러 신호들이 겹쳐 있어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하면은 이렇게 함수의 광역적인 성질이 여기서 주기인데, 근데 이게 또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봐도 이 함수에 대한 모든 성질을 이 크기 하나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모든 값은 추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수의 크기가 계속 뜨기 때문에 얘가 언제 다시 반복된다 하는 광역적인 성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그 소인수분해 문제의 주기찾기 단계를 빠르게 해결하게 됨으로써 소인수분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